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한 달에 2번씩 제 나름대로 경매 물건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권리 분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낙찰을 받고 팔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분 경매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분 경매는 대박과 쪽박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대박은 언제? 지분 경매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분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를 팔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파는 방법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로 파는 수밖에 없다니. 경매로 팔게끔 되면 감정가에서 70%에 팔린다고 생각하게끔 되면은 또 시간도 2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경매로 팔게 됐을 때는 그 지분 경매는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지분 경매는 주인 노릇을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죠? 44분의 8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 5천이었다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7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44분의 8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22분의 4, 11분의 4죠. 11분의 4인데 왜 44분의 8이라고 만들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속과 상속이 따로 겹쳐져 있는 복잡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면 원래 4분의 1이 된 건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소멸 기준이 지금 청구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설정이 없는 건물입니다. 설정이 없고 상속을 받았는데, 자, 이걸로 보지 마시고 사건 한번 보십시다. 104233 104233 자, 요겁니다. 여기 보면 2층 건물이 이렇게 끼축하게끔 돼 있는데 현황 조서서 하면은 1층하고 2층을 지금 이렇게 세를 들어가서 있죠. 강누구와 한상누구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물건 명세서를 보십시다. 물건 명세서 보면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1층에 한 사람이 비어 있고 2층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세를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44분의 8이 경매로 나왔나고 보십시다. 4분의 1씩 상속을 받았죠. 원래 4분의 1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행이 취소로 해갖고 왜 여기 보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한테다가 여기에 보면 더 줘야 되는데 덜을 주고 똑같이 나눴느냐고 소송을 해서 이 나머지 다른 사람의 상속 지분을 집어넣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로 집어넣더라고요. 왜 나머지 상속자들 거를 일부를 빼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4분의 1씩 상속을 한 것이 맞는데 보면 이 누구 보면은 55년생, 57년생, 59년생, 61년생이면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형제지간인데 왜 지금 그 이순 이 사람 지분이 요만큼을 더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 뭐라고 그랬죠? 대위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위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게끔 되면 그러면 지금 누구죠? 지금 이순 누구가 44분의 17이죠. 그러니까 44분의 17 중에서 44분의 몇이 나온 거죠? 8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얼마죠? 9,700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이 얼마죠? 3,600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를 하보다 빚이 많다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취하시킬 일이 없겠죠. 취하시킬 일이 없지만은 자기가 경매로 당했어도 자기 지분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그 사람이 제가 보면 현재 경매로 당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에서는 우리 낙찰자한테 다시 사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먼저 볼 때 말씀드렸죠. 낙찰 받고 일주일 지나면 허가가 나고 나면 잔금을 내지 않게끔 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당신이 얼마나 날 준다 그러면 내가 잔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잔금 안 내갖고 이거를 재경매로 나와서 유찰을 시켜서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서류로 신청해가지고 다시 가져가게끔 빠져나오게끔 협상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뭐냐면 제가 로드뷰로 보고 다 봤더니 여기 보면 여기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요 건물인데 여기 보면 커피숍인가 이렇게 상권이 돼 있는 건물에 여기 동순동이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있던 자리인 거 아시죠? 오래된 자리인데 여기가 위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낙찰 받는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않는 투자 가치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다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될 확률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합성할 그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갈 수가 있고 위치 자체가 좋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무슨 영업을 하시는 분 같으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서류상으로 보게끔 되면 1층하고 2층하고 연루해서 계단 올라가서 1층하고 2층하고가 따로 세를 들어서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번째 물건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제경매입니다. 중량구 상동봉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린주택 그러면 밑에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4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에서 지금 1억 3천까지 떨어져서 2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64%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지하 1층, 지하층도 있어갖고 보면은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 보면 세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세입자가 하나, 둘, 셋인데 5명이 있죠. 5명인데 500에 38만 원이죠. 38만 원씩 있다는 얘기는 500만 원 보증금이라는 얘기는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2분의 1 지분 소유자로 지금 우리는 4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2분의 1 지분자로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분의 1 낙찰을 받으면 사실은 이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가 임차인이 있는데 경매 기입 이후 등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500만 원에 38만 원짜리에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인데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은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 낙찰 금액이 얼마죠? 1억 3천보다는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확정은 없는데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했죠. 그다음에 여기 뭐 억정급 이 사람은 배당이 없죠. 그러면 배당이 없는 것을 우리는 낙찰을 몇 분의 1 받았죠? 4분의 1 받았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2분의 1짜리가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한 사람이 2분의 1 한 사람이 계약을 했겠어요? 4분의 1 받은 사람이 계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계약한 사람이 안 줄 때 낙찰 받은 사람한테 대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여기에 2분의 1 주인을 한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은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자, 보십시오. 양 누구가 4분의 2,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승 누가 있고 양희 누가 있는데 여기 양승 누구의 거가 4분의 1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경매를 누가 신청했나 봤더니 누구예요? 양승 누구죠? 누구예요?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승 누구라는 사람이 현재 난 사람이 압류가 되고 감류가 되고 해서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자기가 강제 경매를 집어넣고 해놓고 공적 우선 매수를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닌가? 자기가 이 사람 지분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적 우선 매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건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이복 형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공적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가져간다면 그럼 알았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걸 들어가면 되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사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 공적 우선 매수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도 참 좋더라고. 난 사실은 보면 이게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게 도로가 나면서 좀 잘린 게 아닌가 싶어갖고 건폐율과 용적률하고 다 떼어봤더니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맞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 이 건물이거든요. 대해변 옆에 보면 밑에 BBQ가 있고 1층, 2층, 3층 있고 지하층까지 있는 그런 건물인데 누구든지 저부터라도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월세 받고 나 저기 뭐 연금 받는 거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1년에 한 번씩 해외 구경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은. 그럴 정도로 위치나 건물 상태가 다 좋더라는 얘기인데 근데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돌 같은 걸 붙였는데 제가 뒤에 들어가서 봤더니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물 뒷면을 보니까 조금 허접스럽긴 하고 했는데 전면으로는 도로가 있는 땅을 투자해야 됩니까? 오늘 오신 사장님 도로가 없는 땅을 투자해야 됩니까? 도로가 있는 땅은 아파트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없는 땅을 사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도로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땅에 투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사놓고 몇 년을 기다리던 시대는 지난 겁니다. 지금 내가 땅을 낙찰받아서 어떤 땅을 낙찰받느냐? 도로가 없는 땅. 그럼 도로가 없는 땅인데 도로에 대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도로법에 한 도로가 있고 지적법에 한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면 우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적법,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등재가 돼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지 않아도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도로법에 도로가 없어도 사도법에 사도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골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만들어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팔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파는 게 중요한 건데
파는 것에 신경 안 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아파트서부터 먼저 투자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에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이, 3번, 4번, 5번, 6번 떨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르게끔 됩니다. 그러면 낙찰은 받을 수 있지만은 돈은 못 버는 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다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조금 질러서 낙찰 받아서 팔을 때쯤 되면 올라가 있으니까 좀 질러서, 지금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가 아니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지금 하락세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보합세입니다, 지금. 따라서 절대 지금은 아파트라도 질러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아파트가 70%나 80%까지 떨어지면 다 낙찰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 골라놓은 걸 보면은 49%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자, 4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아파트가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엔 70% 선에서 지금 현재 또는 8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 낙찰 받아봐야 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니까 가격만 잘 판단해서 입찰 들어가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떨어질지언정 지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꾸준히 기다리면서 여러 번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지, 질러서 낙찰을 받아서 돈 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반값 아파트를 5개를 골랐는데, 낙찰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떨어지는 법을 배우고,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고 나는 항상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기가 생긴 겁니다. 49%까지 떨어졌어도 절대 지르지 마십시오. 지르지 말으라는 얘기는 현재 최저 가격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격이 있고 지금 가격이 있죠. 현재 가격, 현재 최저 가격이 있고 먼저 번의 최저 가격이 있는데, 먼저 번 가격을 넘어간다면 지르는 겁니다. 절대 지르지 말라는 얘기는 먼저 것 가격은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제일 먼저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를 골랐는데, 제가 물론 강남 아파트는 지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고르지는 않았고, 수도권에서도 일산, 양주, 그 다음에 김포 이런 정도는, 그리고 경기도 광주 이런 정도는 약간 아직도 그런 그 가격이 급하락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내가 몇 개 고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층 202호입니다. 2층이라는 얘기는 로얄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억 9,600이 3억 9,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 가격을 알아봤을 때 그 가격보다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이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전입세대 열납 내역자상 등재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등재자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거 아파트가 상속이 됐습니다. 자, 상속이 됐는데 문으로 됐죠. 여기 보면 몇 페이지죠? 4페이지 보십시오. 상속자가 문 해갖고 28분의 7이죠. 28분의 7.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또 보면 강이 28분의 합치면 7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분의 1씩을 상속을 받았다가 한 상속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이 다시 4분의 1을 가지고 또 상속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자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는
상속에다가 또 상속을 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비어있고, 이거를 설정을 했던 것을 그냥 주인들이 아무도, 지분권자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나누자는 식으로 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으면 내보낼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간단한 건데 약점이 2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어보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청우인구에 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27.8 대지고 건물이 45.3평이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억 6천4백까지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20층 중 17층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로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보십시오. 여기에 임차인이 있죠. 주거 임차인 이렇게 있죠. 김누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가 없어요?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무슨 조건이죠?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전입만 하고 대항력이 아니라 대항력은 임차인,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세를 들어왔을 때 그 자기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권리 분석할 때 조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냐 그냥 전입자냐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 82775죠. 23 82775 82775. 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 현황조사서 있죠. 현황조사서는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하고, 한편 전입세도 확인서, 감정평가가 전입세도 확인해 봤더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의 별도의 세대주 김상이 전입되어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있다는 뜻이죠. 채무자가 없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와 별도로 세대주 독이 되어 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항록이하고 채무자하고 지금 같이 산다는 뜻이죠. 이 아파트에. 아파트 같이 사는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에서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법무사님 계시니까 앞에 여쭤볼게요. 돈을 빌려줄 때에 담당자가 전입 있는 것을 띄워오라 그러죠. 띄워보죠. 그러면 기준권이 설정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으면 전입자가 누군가를 보죠. 그럼 여기 누가 있죠? 기준권리보다 앞선 사람이 채무자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돈 빌려주는 담당자가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돈 빌리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돈 빌려준 것 같아요. 세입자 아니다. 무상전입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데서 이 사람이 무상전입자라는 것을 각서를 써서 제출하십시오 해서 빌려준 거라, 이런 얘기예요. 즉 얼뜻 보면은 여기에 이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임차인이 아니고 뭐다? 전입자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날라가죠? 3억이 날라가죠. 확인해봐야 돼? 안 하고 그냥 해도 돼? 그러면 확인하는데, 내가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지금 개인비밀보호법에서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근데 지금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에다가 자동 녹음이 돼 있죠. 그럼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줘, 못 가르쳐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담당자 찾아가서 조용히 만나가지고 제가 봐서 이렇게 됐는데 돈도 빌려준 게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 돈을 빌려준 데서는 이자를 받고 팔려야지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갚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의를 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조용히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이런 정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빌려주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물어보라 했더니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 보고 참 돈 1억을 벌기가 전화 한 통화로 1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전화 10통하면 뭐 10억 벌겠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그런 물건입니다.